신부님, 제발 이 아이들 살려만 주세요. 1970년 새벽 눈보라 속 젖은 한복 치마를 움켜쥔 젊은 여자가 성당 계단에 잠든 아이들 3명을 내려놓고 울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목에는 똑같이 반짝이는 십자가 목걸이 3개. 그리고 55년 뒤 저는 그 목걸이 중 하나를 목에 걸고 광화문 장례식장 영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준호 씨, 고 한영자님께서 남기신 편지입니다. 새쌍둥이 아드님들께 꼭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어머니라 부를 수도 없었던 그 이름, 한영자. 그 이름이 오늘 제 인생과 형제들의 삶을 통째로 뒤집어 놓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를 찾았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5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어머니의 글씨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보다 더 충격적인 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2명의 남자, 그들의 목에도 제 것과 똑같은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었으니까요. 겨울이 오면 저는 늘 명동 성당 앞 골목길을 피해서 돌아갑니다. 55년 전 폭설이 내리던 그 밤의 기억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아니라 들은 이야기겠지만 그날 밤 2살짜리 새쌍둥이가 성당 계단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아저씨,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택시에 탄 승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결국 승객들은 항상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저는 더 이상의 대답 없이 라디오 볼륨을 높이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날씨가 참 춥네요. 승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표정에서 뭔가를 읽었을 겁니다. 택시 운전을 시작한 지 벌써 32년이 되었습니다. 25세에 면허를 딴 후로 지금까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온 지 8년 만의 일이었죠. 고아원에서의 기억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8세, 13세, 16세에 각각 파양을 당했거든요. 첫 번째는 안양의 한 가정이었습니다. 양부모님이 친자식을 낳으면서 저는 짐이 되어버렸죠. 준호야, 미안하다. 형편이 어려워져서. 양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두 번째는 부산의 상인 가정이었습니다. 양아버지의 사업이 망하면서 6개월 만에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 양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저를 고아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파양은 16세 때였습니다. 서울의 한 교사 가정에서 3년을 보냈지만 양부모의 이혼으로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준호야,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해해줘. 양아버지가 이삿짐을 싸며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겠다고. 19세에 고아원을 나온 후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택시 면허를 땄습니다. 그리고 30대 후반에 야간 대학에 들어가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제 출생의 비밀을 스스로 밝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강서구 발산동 반지하 원룸, 제가 10년째 살고 있는 집입니다. 책상 위에는 고아원 기록, 성당 문서, 주민등록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벽에 걸린 전국 지도에는 빨간 핀이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한 고아원 127곳, 성당 89곳을 표시한 겁니다. 하지만 55년이 지나도록 찾아낸 건 별로 없었습니다. 성당 계단에서 발견된 남자아이, 작은 십자가, 목걸이, 소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목에 걸린 십자가를 만져봤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올 때 받은 유일한 유품입니다. 뒷면에는 사랑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매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저는 명동성당 앞을 지나갑니다. 혹시 저와 똑같은 목걸이를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 집에 돌아오니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온 부재중 전화가 5통이나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그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준호 씨 맞으시죠? 명동성당 김민석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1970년생이시고 고아원에서 자라셨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내일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김민석이라는 사람은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넘게 제가 찾아다녔던 명동성당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성당 사무실에서 김민석을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을 한 남자였습니다. 아, 박준호 씨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 맞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계속 마음이 불안해서요. 김민석이 잠시 제 얼굴을 살피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여기서 수련 신부로 있다가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신부님이셨군요. 그럼 제가 찾는 그 일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그냥 우연한 인연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어진 인연입니다. 준호 씨. 김민석이 자기소개를 하며 두꺼운 갈색 봉투를 건넸습니다. 3일 전에 돌아가신 한 어머니가 이걸 준비해 두시고 당신을 꼭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저를요? 저는 가족도 없는데요. 준호 씨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시면서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 안에 제 얘기가 들어있는 겁니까? 네. 아마 준호 씨가 평생 궁금해하던 이야기의 시작일 겁니다. 그분이 20년 넘게 이 성당을 찾아오셨어요. 새 아들을 찾는다고 하시면서요. 새 아들이요? 저 말고도 누가 더 있다는 겁니까? 그분 말씀으로는 같은 날 같은 곳에 버려진 새쌍둥이라고 하셨습니다. 새쌍둥이 제가 그중 한 명이라는 말씀이세요? 봉투 안에는 1972년경에 찍힌 흑백 사진 한 장과 편지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인이 2살 정도의 아이 3명과 함께 명동성당 앞 계단에 서 있었습니다. 저 여자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인데. 사진 속 아이들 목에 걸린 목걸이 보이시죠? 지금 준호 씨가 차고 있는 그 십자가와 같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55년 만에 너를 찾았다. 벌써 너무 늦었지만 마지막에라도 꼭 만나고 싶었는데 치매 때문에 직접 만날 수 없어서 미안하다. 편지의 글씨를 따라가며 읽는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요? 저한테도 엄마가 있었네요. 김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 씨,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편지가 그 증거예요. 저는 글자가 흐려 보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기 때문입니다. 2번째 편지에는 구체적인 지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광화문 성모병원 장례식장 3층 301호실로 와달라. 거기서 내 형제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형제들이요? 저는 김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네, 새쌍둥이셨어요. 1970년 12월 24일 밤 함께 이곳에서 발견되셨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세 아이 중 한 명이 목에 차고 있는 십자가 목걸이가 지금 제가 차고 있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날 밤 3개의 십자가 목걸이가 함께 발견됐어요. 모두 뒷면에 사랑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김민석의 말에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3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새 아들이 만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15년 전에 사서 단 한 번도 입지 않은 검은 정장을 꺼냈습니다. 내일 장례식장에서 형제들을 만난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55년 만에 만나는 혈육이라니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목에 걸린 십자가 목걸이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를 찾으신 건가요? 광화문 성모병원 장례식장 3층 복도에는 국화꽃 향기가 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301호실 입구에 걸린 흰색 명패를 보는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고 한영자, 향년 74세 영결식. 이름을 소리내어 읽어보니 더욱 실감이 났습니다. 한영자, 제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가족분이시군요.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접수 직원이 조물록에 이름을 적는 저를 보며 안내했습니다. 빈소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재단 위 영정사진 속 노인 여성의 얼굴이 어제 받은 흑백사진 속 젊은 여인과 똑같았으니까요. 정말 어머니구나. 저는 중얼거리며 재단으로 다가갔습니다. 영정 옆에는 1972년에 찍힌 낡은 흑백사진이 액자에 넣어져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빈소 왼쪽 구석에서 누군가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색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어 보였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저와 똑같았던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의 목에도 저와 똑같은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그때 빈소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말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은 또 다른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값비싸 보이는 가죽 구두, 손목에 고급 시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남자도 저와 작업복 남자를 번갈아 보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목에도 똑같은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정장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빈소에는 우리 3명만 있었습니다. 재단 앞 촛불만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영정 아래에는 하얀 국화 화환이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 적힌 문구를 보고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한영자, 새 아들을 평생 그리워하시다 가시다. 작업복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박태수라고 합니다. 57세고 충청남도 예산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경상도 사투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장 남자가 명함을 꺼내려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박도연입니다. 57세,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있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박준호라고 합니다. 57세, 택시기사예요. 모두 박씨 성의 나이도 같고 박태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목걸이를 하고 있네요. 박도연이 자신의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때 빈소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40대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변호사 이정훈입니다. 고인의 유언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이 우리 3명의 신분증을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고 한영자님이 생전에 3분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하셨습니다. 그가 두꺼운 서류 파일을 꺼냈습니다.
마침내 세 분의 소재를 파악한 후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분 모두 고 한영자님의 친자이며 197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의 명동성당 앞에 함께 버려진 새쌍둥이입니다. 뭐라고요? 박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이정훈이 차분하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2021년에 미리 진행해둔 DNA 검사 결과와 각 고아원의 입양 기록이 모두 일치합니다. 저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99.9% 확률로 모자 관계와 형제 관계가 확인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의 제작 일련 번호도 확인했습니다. 이정훈이 명동 성당의 1970년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1970년 12월 24일 새벽 3시 30분 폭설 중 성당 계단에서 발견된 3명의 남자아이. 함께 발견된 물품, 십자가 목걸이 3개, 각각 뒷면에 사랑이라는 글자가 새겨짐. 박태수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거 우리가 4-5세 때 고아원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 속 세 아이 모두 똑같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입양 갈 때 가져온 유일한 물품이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제가 수집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저도 같은 고아원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록에는 박태수, 박도연, 박준호라는 이름으로 우리 3명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1971년 3월부터 8월 사이에 각각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설마 정말 우리가 형제라는 거예요? 이정훈이 의학적 검사 결과를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한영자님이 2021년에 미리 수집한 3분의 모발로 실시한 DNA 검사입니다. 박태수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55년 만에 형제를 만나는군요.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아온 55년의 세월이 너무 길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신 거예요? 3일 전인 2월 14일 밤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정훈이 대답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기 직전인 2021년에 모든 걸 미리 준비해 두셨어요. 박도연이 갑자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유산은 얼마나 되는 거죠? 저와 박태수가 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보다 재산에 먼저 관심을 보이는 게 이상했거든요. 현재 시가로 약 15억 2천만 원 상당입니다. 박도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고인이 남긴 유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정훈이 봉인된 봉투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55년 만에 듣게 될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에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이정훈이 한영자가 남긴 편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자 연한 분홍색 편지지가 나타났습니다. 글씨는 약간 떨렸지만 정성이 가득 느껴졌습니다. 내 소중한 새 아들 태수야, 도연아, 준호야. 이정훈이 읽어주는 어머니의 편지를 듣는 동안 빈손은 조용해졌습니다. 55년 동안 찾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엄마는 하루도 너희들을 잊은 적이 없다. 박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970년 폭설 내리던 크리스마스 이브 밤, 엄마는 19살이었다. 너희들을 키우고 싶었지만 부모의 반대와 사회의 시선,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19세에 새쌍둥이를 낳았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청진동 여관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하루 300원을 벌었지만 분유값과 기저귀 값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 겨울이 되자 난방비까지 필요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970년대 미혼모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너희들을 버린 게 아니라 더 좋은 부모를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며 하늘에 맡겼다. 세 개의 십자가 목걸이에 각각 사랑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어 언젠가 다시 만날 때를 위한 표시로 삼았다. 박태수가 목걸이를 꺼내 만져봤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새겨주신 거구나. 그날 밤 명동 성당 계단에 너희들을 맡기고 멀리서 지켜보다가 신부님이 발견하는 걸 확인한 후에야 돌아섰다. 이정훈이 두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 후 43년간 전국 234곳의 성당과 고아원을 찾아다니며 너희들을 찾았다. 234곳이나요?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태수야, 1988년 내가 18세가 되었을 때부터 예산에서 멀리 지켜봤다. 가난한 시골 부부에게 입양되어 어렵게 살면서도 성실한 내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박태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군 제대 후 1993년 반찬 가게를 열 때 개업 축하금 100만 원을 익명으로 보낸 것도 2001년 결혼할 때 축하금을 보낸 것도 모두 엄마였다. 그때 그 돈이 어머니가 보내신 거였어요? 박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아, 너는 서울의 부유한 가정에 입양되어 좋은 교육을 받았다. 2018년 40년 만에 용기 내어 찾아갔지만 너는 엄마를 거절했다. 박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과거를 들춰내지 말라고 했을 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 성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박도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와 만났던 기억이 떠오른 모양이었습니다. 준호야, 너는 3번이나 파양당하며 혼자 살아야 했다. 그런데도 야간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며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 노력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프면서도 자랑스러웠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모든 걸 알고 계셨다니. 준호가 전국의 고아원과 성당을 찾아다니는 걸 알고 있었다. 때로는 미리 그 기관에 연락해서 협조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제가 그토록 찾아다녔는데 어머니도 저를 찾고 계셨다니 아이러니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15억 2천만 원을 새 아들에게 균등하게 상속한다. 늦게라도 형제가 되어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라. 이정훈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유언을 방해한다면 준호에게 맡겨둔 특별한 자료들을 확인해보라. KB은행 명동지점 대여금고 1247번에 모든 진실이 있다. 그때 박도연이 갑자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박태수와 제가 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머니의 재산은 제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상속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도연이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요양병원에 계실 때 저만이 유일한 가족임을 증명해서 모든 재산을 제 명의로 이전했어요. 박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제간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형제요? 전 평생 혼자 살았는데 갑자기 가족이 생겼다고 재산을 나눠 가져야 하나요? 박도연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돌았습니다. 이정훈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2021년에 작성된 공정증서 유언장이 2022년 상속보다 법적으로 우선합니다. 치매 환자의 유언이 무슨 법적 효력이 있다고 그러세요? 이미 가정법원 승인까지 받아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박도연이 자신만만하게 반박했습니다. 박태수가 주먹을 떨었습니다. 어떻게 55년 동안 우리를 찾으신 어머니의 마음을 그렇게 짓밟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제 형제라는 것도
의심스럽네요. 저는 조용히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적어둔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준호에게 마이너스 내가 늘 기록을 정리하고 진실을 찾아내는 것을 알고 있다. 김민석이 가지고 있는 열쇠로 KB은행 명동지점 대여금고 1247번을 열어보렴. 거기에 모든 진실이 있다. 내가 형제들을 지켜주길 바란다. 저는 즉시 김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민석 신부님, 어머니가 맡기신 열쇠가 있으시죠? 네, 한영자님이 임종 직전에 저에게 작은 열쇠를 맡기며 누군가 유언의 이 일을 제기하면 반드시 준호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박도연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가짜 증거라도 만들어내실 건가요? 30분 안에 장례식장으로 오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박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박도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 회사 법무팀을 동원해서라도 이 모든 게 사기라는 걸 증명하겠어요. 30분 후 김민석이 도착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황동 열쇠가 들려 있었습니다. KB 1247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저는 열쇠를 받아들며 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은행에 가서 어머니가 정말로 무엇을 준비해 두셨는지 확인해 보죠. 박도연의 표정에 처음으로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KB은행 명동지점 지하 1층 대여금고실은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한영자의 사망신고서와 상속인 증명서류를 꼼꼼히 확인한 후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1247번 금고는 중형 사이즈네요. 2020년부터 이용하셨고 마지막 방문은 2021년 8월이었습니다. 직원이 마스터키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박도연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거기 뭐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김민석이 준 열쇠를 금고에 꽂았습니다. 마스터키와 함께 돌리자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어머 세상에. 박태수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금고 안에는 3개의 두꺼운 파일과 수첩 2권, 그리고 소형 녹음기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각 파일에는 태수, 도연, 준호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셨구나. 저는 감탄하며 첫 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태수 파일에는 1970년부터 2021년까지 51년간의 기록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박태수가 다닌 학교 졸업사진, 군 입대 통지서 사본, 결혼식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내 졸업사진이야. 어떻게 구하신 거지? 박태수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도연 파일은 더욱 상세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성적표, 취업 이력, 승진 기록이 빠짐없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개인정보 침해 아닌가요? 그런데 파일 마지막 부분에서 충격적인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2018년 5월 15일 도연이를 찾아갔다. 회사 앞에서 기다리다가 만났는데 나를 모른다고 했다. 미안하다고 했지만 마음이 아팠다. 박도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 파일에는 제가 파양당한 3번의 기록과 야간대학 성적표, 택시 면허 취득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전국 각지의 고아원을 방문한 날짜와 장소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모든 걸 알고 계셨구나. 저는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첫 번째 수첩에는 한영자가 치매 진단을 받은 후 기록한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마이너스 도연이가 또 서류 서명하라고 한다. 내가 치매라고 하는데 뭔가 이상하다. 이정훈이 수첩을 읽어주었습니다. 2022년 5월 2일 마이너스 간병사가
다른 가족 이야기 하지 말라고 지시받았다고 한다. 도연이가 시킨 것 같다. 박도연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 번째 수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연이가 나를 치매라고 하면서 계속 다른 자식들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한다. 나는 분명히 새 아들을 낳았는데 간병사들이 내 말을 무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다. 박태수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도연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가장 결정적인 건 소형 녹음기였습니다. 김민석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치매라고 하니까 헷갈리시는 거예요. 저만 믿으시고 다른 가족 얘기는 하지 마세요. 박도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박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이런 몰래 녹음이 무슨 증거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재산을 제가 관리 안 하면 나라에서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어머니도 요양원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빨리 서명하세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도연이 거짓말로 어머니를 협박한 게 명백했습니다. 이건 사기잖아. 박태수가 소리쳤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것은 의료 기록들이었습니다. 성모요양병원 주치의 소견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는 경증 치매로 일상생활 가능하며 간헐적으로 의식이 매우 또렷한 상태. 2022년 3-6월 기간 중 환자가 가족 관련 이야기를 할 때 주변에서 이를 무시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더욱 충격적인 건 박도연이 제출한 가족관계 증명서였습니다. 사설탐정 보고서에 따르면 이 서류는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박도연이 자신만이 유일한 자녀라고 허위 신고하여 발급받은 서류입니다. 김민석이 추가 증언을 했습니다. 제가 요양병원에서 직접 목격했어요. 박도연 씨가 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마다 큰 소리로 다른 가족은 없다고 반복해서 말했어요. 간병사들에게도 환자가 헛소리를 하더라도 절대 맞장구 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박도연이 벽에 기댔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야간 대학에서 배운 법학 지식으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민법과 형법 위반이에요. 가족관계 증명서 위조, 치매 환자에 대한 사기와 강박, 다른 상속인 존재 은폐까지. 박태수가 어머니가 보낸 후원금 기록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총 23차례에 걸쳐 892만 원을 보내셨네요. 매번 힘내세요라는 메모까지. 저는 박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어머니의 재산을 즉시 원상복구하고 유언장대로 처리하세요. 박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법적 절차를 완료했으니까 되돌릴 수 없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에서 만나죠. 상속무효 소송과 함께 사기 및 강박 혐의로 고발하겠어요. 박태수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게 우리 의무예요. 박도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만나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저는 어머니의 치밀한 준비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55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우리를 지킬 모든 준비까지 해두셨던 겁니다. 어머니, 이제 정의를 실현해 드릴게요. 다음 날 오전 저는 법무법인 한빛을 찾았습니다. 조민수 변호사는 32세의 젊은 변호사였지만 가족법과 상속법 전문가로 유명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와 강박 사건이에요. 조민수가 대여금고에서 나온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를 상대로 한 범죄 행위라 더욱 악질적이죠. 승소 가능성은 95% 이상입니다.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성공 보수로 처리하겠어요. 이런 사건은 사회적 의미가 크거든요. 조민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아 출신들이 당하는 부당한 대우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먼저 추가 증거 수집을 위해 명동 성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최유한 주임 신부가 흔쾌히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원로 김홍철 신부님과 면담을 주선해 드리겠어요. 김홍철 신부는 92세의 고령이었지만 정신은 매우 또렷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1970년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새벽 3시 30분경이었어요. 폭설 속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서 나가봤죠. 김홍철 신부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당 계단에 3명의 아이가 있었고 옆에는 십자가 목걸이 3개와 함께 제발 아이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쓰인 쪽지가 있었어요. 조민수가 메모를 취하며 물었습니다. 그 후에 어머니가 찾아오셨나요? 1985년부터 젊은 여인이 몇 년에 한 번씩 찾아와서 아이들 소식을 물어봤어요. 나중에 그분이 한영자라는 걸 알게 됐죠. 김홍철 신부가 성당 기록 보관소에서 방문 기록부를 보여주셨습니다. 1985년부터 2018년까지 한영자의 방문 기록이 73회나 되었습니다. 박태수와 함께 충청남도 예산의 성심고아원을 찾았습니다. 김성모 원장 신부가 1970년대 입양 기록부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기록이 잘 보존되어 있어요. 우리 세 형제는 1971년 1월 15일 명동성당으로부터 인계바다 같은 방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박태수는 3월에, 박도연은 8월에, 저는 11월에 각각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었습니다. 한영자라는 분이 1990년대부터 정기적으로 방문하셨어요. 김성모 신부가 증언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간절하게 새 아이들을 찾았는지 지금도 기억해요. 때때로 익명으로 고아원에 후원금도 보내셨죠. 후원 기록을 확인한 결과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총 2,840만 원의 기부금이 한영자 명의로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박도연은 현대건설 법무팀을 동원해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는 법무팀장을 통해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상속 절차가 적법했으며 가족관계 증명서도 정식으로 발급받았습니다. 심지어 언론사에 우리를 가짜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내보내려 했습니다. 거짓 가족들의 협박과 명예훼손. 하지만 조민수가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기사 게재를 중단했습니다. 조민수가 박도연 측 법무팀에 200페이지 분량의 증거자료집을 전달했습니다. 녹음 파일, 의료기록, 가족관계 증명서, 위조 증거까지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박도연 측 법무팀이 자료를 검토한 후 급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협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저와 박태수는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니라 어머니의 명예회복이 목적이에요. 우리는 어머니의 수첩에 기록된 장소들을 하나씩 찾아가며 추가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예산군 대응면 김대순 이장이 증언했습니다. 30년 전부터 정체불명의 중년 여성이 5년에 한 번씩 찾아와서 태수 소식을 물어보고 몰래 생활비를 놓고 갔어요. 김대순 이장은 1995년 추석 때 찍힌 흑백 사진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한영자로 보이는 여성이 박태수의 양부모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파양된 서울 관악구에서도 비슷한 증언을 얻었습니다. 근처 문방구 사장 이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어떤 아주머니가 반년에 한 번씩 찾아와서 준호라는 아이 소식을 물어보며
학용품을 사서 전해달라고 했어요. 당시 영수증들까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성모 요양병원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김민석의 도움으로 2022년 4월과 5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박도연이 어머니에게 서류 서명을 강요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거부하자 큰 소리를 내며 화를 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간병사들도 일제히 증언에 나섰습니다. 주간병사 박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박도연 씨가 환자가 다른 가족 이야기를 하면 절대 들어주지 말고 치매 증상이라고 하라고 지시했어요. 야간 간병사 최정숙 씨도 증언했습니다. 한영자님이 도연이가 나를 속이고 있다며 자주 우셨어요. 조민수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박도연에 대한 사기, 강박, 문서위조 혐의였습니다.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에 상속무효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 법정 출석일이 3월 15일로 잡혔습니다. 박도연 측에서 원만한 합의를 제안해왔지만 우리는 거부했습니다. 진실규명이 먼저예요. 저는 어머니가 55년간 우리를 찾아다닌 사랑과 마지막에 남겨주신 진실을 반드시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걸 밝혀내겠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가정법원 402호 법정은 이른 시간임에도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방청석에는 언론사 기자들과 함께 우리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된 시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법정 관리관의 안내에 따라 모든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이성우 부장판사가 입정했습니다. 60대 중반의 신중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상속 분쟁을 넘어서 치매 환자 권익 보호와 고아들의 가족 찾기, 권리 등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성우 판사가 개정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신중하게 심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성모 요양병원 박상현 원장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조민수가 질문했습니다. 한영자 환자의 정신 상태는 어땠습니까? 환자는 2021년 8월 경증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2022년 말까지도 간헐적으로 의식이 매우 또렷했습니다. 박상현 원장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특히 가족 관련 기억은 비교적 선명했습니다. 박도연 씨가 재산 이전을 진행했던 2022년 3월부터 5월 시기에 환자 상태는 어땠습니까? 그 시기에는 환자가 뭔가 이상하다며 불안해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죠. 박상현 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도연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에 나섰습니다. 치매 환자라도 의사 능력이 있는 순간의 행위는 유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박도연 씨가 병원에 압력을 넣어 다른 의료진과의 상담을 차단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40분간 증언을 해야 했습니다. 55년간 어머니를 찾아다니며 전국 127개 고아원과 89개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대여금고에서 발견한 기록들을 보니 어머니도 저를 찾고 계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조민수가 녹음기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핵심 증거인 녹음 파일을 재생하겠습니다. 첫 번째 녹음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다른 자식들 얘기는 치매 때문에 하시는 헛소리니까 하지 마세요.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박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녹음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재산을 제가 관리 안 하면 국가에서 다 몰수해 갑니다. 그러면 어머니도 요양원에서 쫓겨나실 수 있어요. 빨리 서명하세요. 박도연이 얼굴이 창백해지며
변호사와 급히 속삭였습니다. 이성우 판사가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명백히 강압적이며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박태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감정에 북받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가난 속에서도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성당과 고아원 봉사를 해왔습니다. 박태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익명의 후원금이 실제로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박태수가 박도연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형은 55년 동안 우리를 찾아다닌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조차 짓밟았어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약해진 상태를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챈 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92세의 김홍철 신부가 휠체어를 타고 증인석에 나타났습니다.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1970년 크리스마스 이브 그날 밤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김홍철 신부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새벽 3시 30분경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성당 계단에 새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후 40년간 한영자라는 어머니가 성당을 찾아와 새 아들의 소식을 물어봤습니다. 김홍철 신부가 박도연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은 55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새 아들이 서로 만나 화목하게 지내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박도연 씨의 행동은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배신한 폐륜 행위입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민석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요양병원 원무과장으로서 한영자님을 직접 돌봤습니다. 김민석이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한영자님이 생전에 도연이가 나를 이용하고 있다. 뭔가 이상하다며 불안해하셨어요. 몰래 대여금고를 준비하시며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준호가 꼭 도와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CCTV 영상이었습니다. 2022년 4월 15일과 5월 3일 촬영된 영상이 법정 스크린에 재생되었습니다. 박도연이 거부하는 어머니에게 강압적으로 서류 서명을 요구하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거부하자 책상을 치며 화를 내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박도연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법적으로 적법했습니다. 하지만 조민수가 가족관계 증명서 위조 증거를 제시하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만이 유일한 자녀라고 허위 신고하여 발급받은 위조 서류입니다. 이성우 판사가 박도연에게 반박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은 녹음 파일과 CCTV 영상, 위조된 서류까지 제시된 상황에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의 변로사조차 사실상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모든 증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성우 판사가 심증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명백한 사기 및 강박에 해당하며 특히 치매 환자를 상대로 한 범죄 행위의 성격이 매우 중대합니다. 고인의 유언이 치매 진단 이전에 작성되어 완전히 유효합니다. 법정 휴정 시간에 박도연은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화장실에서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고 나중에 눈이 빨갛게 부어서 나왔습니다. 그의 변호사도 합의를 강력히 권유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승소가 불가능해요. 하지만 저와 박태수는 끝까지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단순한 재산 분할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의 명예회복과 사회정의 실현이 목적이에요. 이성우 판사가 최종 선고일을 3월 29일로 정했습니다. 박도연이 법정을 나서며 처음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평생 쌓아올린 사회적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선고일을 3일 앞둔 3월 26일 저녁 9시, 제가 사는 반지하 원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문 밖으로 들려오는 발소리가 망설이듯 멈춰서더니 다시 움직였습니다. 똑똑똑.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문을 열지 않고 물었습니다. 준호야, 나 도연이야. 박도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그는 말끔한 정장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며칠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듯한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형제들과 마지막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박도연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절망감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박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수 형, 도연이가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요. 내일 오후에 만나자. 다음 날 오후 2시 명동의 한 조용한 찻집에서 만난 박도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앉자마자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박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박태수가 물었습니다. 도연아, 왜 그랬어? 우리가 형제라는 걸 알았으면서도. 박도연이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5세 때 강남의 부유한 가정에 입양됐어요. 좋은 교육을 받았지만 늘 입양하라는 꼬리표 때문에 위축됐어요. 박도연이 어린 시절 상처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양부모님은 좋으신 분들이었지만 늘 우리가 키워주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입양하라고 놀림받을 때가 많았고요. 박태수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공해서 모든 과거를 지우고 싶었어요. 대기업 임원이 되고 사회적 지위를 얻으면 누구도 제 출신을 문제 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박도연이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할 때마다 혹시 누군가 제 과거를 알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에 시달렸어요. 저는 박도연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2018년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을 때 얘기해 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도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당시 상무 승진을 앞두고 있었어요. 회사 앞에서 어머니라고 부르는 낯선 여인이 나타나자 당황해서 저는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해 버렸어요. 박태수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도연아 엄마야라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는데 저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미친 사람이라며 경비원을 불렀어요. 박도연이 자신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죄송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55년 만에 찾은 아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은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니 화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왜 재산을 가로챘어요? 박태수가 직선적으로 물었습니다. 박도연이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우연히 들었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돌봐드리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과거를 완전히 묻을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저와 박태수가 동시에 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의식이 또렷해지실 때 다른 아들들 이야기를 하시면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제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박도연이 자신의 추악한 속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간병사들에게 어머니 말씀을 무시하라고 지시한 것도, 어머니께 다른 가족은 없다고 계속 세뇌시킨 것도 모두 저의 이기적인 판단이었어요. 박태수가 분노보다는 깊은 안타까움의 표정으로 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려서 버림받은 같은 아픔을 가진 형제인데 왜 혼자서만 그 고통을 견디려 했어? 박태수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왜 55년 만에 만난 형제들과 함께 상처를 나누려 하지 않았어? 저도 박도연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형이 겪은 상처와 두려움은 이해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55년간 우리를 찾아다닌 어머니의 마음을 짓밟아도 되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동시에 위로도 건넸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인정하고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우리 형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되돌리고 유언장대로 세 형제가 균등하게 나누어 갔겠어요. 그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일 선고 공판에서 제 모든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재판부와 형제들 그리고 어머니께 공식적으로 사과하겠어요. 박도연이 주머니에서 사직서를 꺼냈습니다. 회사에서의 지위나 사회적 체면 따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55년 만에 찾은 가족이 더 소중해요. 3월 29일 선고일 당일 박도연은 재판부와 가득 찬 방청석 앞에 섰습니다. 25분간 자신의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약한 상태를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챈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박도연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55년간 새 아들을 그리워하신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짓밟았습니다. 형제들에게도 진심으로 사죄드려요. 저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어머니의 마지막 뜻을 거스르고 가족을 상처 입혔어요. 방청석의 시민들과 기자들도 모두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그의 사과를 지켜봤습니다. 이성우 판사가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참회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치매 환자를 기만하고 가족관계까지 조작한 범죄 행위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상속 무효와 함께 재산의 완전한 원상 회복을 명령하며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500시간, 그리고 5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선고합니다. 판결 후 법정 밖에서 세 형제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박도연이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55년 만에 진짜 형제가 된 것 같아요. 박태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며칠 후 우리는 함께 한영자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판결 소식을 전하고 늦게라도 진실이 밝혀져 어머니의 명예가 회복되었음을 보고했습니다. 묘비 앞에서 세 형제는 손을 맞잡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겠어요. 박도연이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평생 속죄 않은 마음으로 형제들을 위해 살겠어요. 55년 만에 가족 재회였지만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상속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한 달 후인 2024년 5월 15일 세 형제는 명동성당 회의실에서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박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준호야, 어머니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태수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한영자 장학재단이라고 하면 어떨까? 저도 즉시 찬성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상속받은 재산 15억 2천만 원을 모두 재단 기본금으로 내놓죠. 우리는 재단의 설립 목적을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전국 고아원과 미혼모 시설 지원, 성인 고아들의 자립 지원, 그리고 가족 찾기 도움 사업이었습니다. 박도연이 제안했습니다. 각자 특기를 살려서 역할을 나누면 어떨까요?
저는 기업 경영 경험을 살려서 재단 운영과 기금 모금을 맡을게요. 박태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어려움을 바탕으로 현장 봉사와 상담을 하겠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법학 지식을 활용해서 법적 지원과 권익 보호를 담당하겠어요. 최유한 주임 신부가 우리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성당에서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김홍철 신부님도 휠체어를 타고 오셔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55년 전 그 추운 밤에 시작된 사랑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겠구나. 우리는 성당 정문 옆에 작은 기념비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1970년 12월 24일 이곳에서 시작된 사랑이 55년 만에 다시 꽃피다. 기념비에 새겨진 문구였습니다. 어머니가 새 아들과 함께 찍힌 1972년 사진도 함께 새겨 넣었습니다. 김민석이 재단의 상임 고문을 맡아주었습니다.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가족을 잃은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어보죠. 김민석이 적극적으로 제안했습니다. 한영자님처럼 평생 가족을 그리워하면서도 사회적 편견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박도연은 대기업 임원직을 완전히 정리하고 재단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입양아 및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캠페인. 각종 언론 인터뷰와 강연을 통해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진심 어린 참회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박도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성공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가족보다 소중한 성공은 없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입양아 출신 성공 인사들의 모임에서 정기 후원을 약속했고 6개월 만에 8억 원의 추가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박태수는 자신의 반찬 가게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상호도 어머니 손맛으로 바꿨습니다. 수익의 70%를 재단에 기부하겠어요. 박태수가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고아원과 미혼모 시설 10곳에 직접 만든 음식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산 전통시장 상인들도 태수의 이야기에 감동해서 매월 정기 후원에 동참했습니다. 박태수는 또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입양 실패 가정 상담 프로그램. 자신이 겪은 3번의 파양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입양 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과 양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택시 운전을 주 3일로 줄이고 재단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족 찾기를 의뢰하는 고아 출신들의 법적 지원을 담당했습니다. 55년간 축적한 조사 노하우와 법학 지식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17명이 친가족을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택시를 운전할 때도 자연스럽게 재단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 승객이 말했습니다. 기사님 이야기를 듣고 제가 후원하는 고아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분은 정기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재단 설립 6개월 후인 2024년 11월 24일 첫 번째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에 맞춰서였습니다. 명동 성당 대강당에는 5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전국 25개 고아원에서 자란 50명의 청년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장학생 대표로 김지민 양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19세인 그녀는 부산 소망이 집 출신이었습니다. 저희에게는 부모님이 없지만 한영자 할머니와 새아버지들이 계셔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김지민 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 이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에 참석자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도연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버림받았다는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형제들을 통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고, 이제는 그 사랑을 다른 분들과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MBC에서는 우리 이야기를 1시간 특집으로 방송했습니다. 55년 만의 가족,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재단 설립 1주년을 맞아 우리는 어머니 묘소에서 추도식을 가졌습니다.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180여 명의 청년들이 장학금을 받았고 35개 시설이 정기 후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혼모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73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묘소에서 박도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55년 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태수가 눈물로 인사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명동성당 앞 골목길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을 지날 때마다 어머니의 55년간의 변하지 않은 사랑을 떠올립니다. 세 형제의 기적 같은 재회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이야기들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세 형제는 매주 일요일마다 만납니다. 어머니 산소를 찾아뵙고 재단 운영에 대해 논의하며 늦게 시작된 가족의 시간을 소중히 보냅니다. 박도연이 매번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55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남은 모든 시간은 형제들과 어머니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올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명동성당에서 특별 미사를 봉헌할 예정입니다. 한영자 어머니 추모 및 가족 찾기 희망 미사. 전국에서 가족을 찾고 있는 고아들과 실종 가족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것입니다. 우리 세 형제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전할 것입니다. 55년 전 그 추운 겨울밤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5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은 한 어머니의 사랑이 마침내 새 아들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삶을 위해 맡겨진 것이었다는 진실, 그리고 평생을 두고 그리워하며 지켜본 어머니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박준호, 박태수, 박도연 세 형제는 이제 어머니 한영자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과거를 딛고 일어선 박도연의 용기 있는 참회, 그리고 형제가 되어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미래가 우리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줍니다. 세상 어디에도 버려진 생은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한영자 어머니와 새 아들의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내일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을 위한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